안녕하세요. 경제의 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 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증시도 지금 6월달 고점을 사실상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간으로 본다면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주식 투자를 한 그 심리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또 답답한 신경이고,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어려움이 진행되다가 또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를 그만하고 싶다거나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절대 그만둘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경제창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시장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조정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조정이 언제까지 갈 거냐, 조정이 끝나고 과연 상승이 올 거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객관적인 사실에 과거의 경험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조정을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한 가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조정이 발단이 됐던 시발점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왔죠. 사실 이것도 아주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피치사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무디스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는 그 사전 경고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번 위험 그 전 단계에 이미 들어가고, 요거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그 절차적인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 올랐던 기업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했죠.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모습이고 조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부분이 벌어졌냐면, 야금야금 미국 국채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특히 장기국채 10년물과 30년물이 야금야금 상승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오히려 경기가 뭐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게 야금 올라오더니 어느새 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지금 펀드나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의 손실이 굉장히 늘어나 버렸죠, 단기간에. 주식과 반대로. 그래서 채권금리, 특히 장기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시장을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 리스크가 갑자기 불어일으키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진원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컨트리 가든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과거의 헝다그룹과 마찬가지인데, 또 지난주 금요일날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생 절차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거 중국이 정말 위태로운데라는 중국 경기 불안에 대한 심리가 또 겹쳤죠. 그래서 지금 조정은 크게 보면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발 리스크, 요 세 가지가 지금은 시장을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조정이 오늘 내일 뭐 바로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정은 조정일 뿐이지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만큼 시장을 뒤엎을 만한 뉴스는 아니라는 것과,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조정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기회 요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요거는 제가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 그렇죠. 헝다 리스크라고 해서 헝다 그룹이 거쳤던 과정을 증시를 그때 한 2달 정도 압박을 했잖아요. 이 중국 리스크가 나왔는데, 지금 그 헝다 리스크가 나왔던 때와 지금 컨트리 가든의 이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트리 가든의 매출이 헝다의 4배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터지면 이 리스크가 헝다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때와 지금의 채권 지금 현재 이자를 미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디폴트인데 일종의.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인데 하이힐드 채권은 일명 우리가 이제 정크 본드라 얘기하고 우리가 좀 속칭 얘기할 때는 쓰레기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정말 위험한 리스키한 이런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10년물 미국의 우량한 국채 금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이 금리 차를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은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야, 이게 위험한데 대신 위험하니까 내가 한 10%더 줄게.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한 15%더 줄게. 위험할수록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위험할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헝다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26%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컨트리가든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본다면 헝다 리스크와 비교한다면 아직은 이게 우리가 알려진 악재에서 일파만파 커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헝다 리스크의 4배가 아니라 헝다 리스크의 절반 정도 되는 리스크가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경험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30년 정도 주식 경험하면서 한 가지 가지는 몇 가지 이제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중국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았습니다. 과거에 헝다 리스크가 나왔던 차이나 쇼크가 나왔던 어떤 중국 리스크가 벌어지더라도 사실 그때 주식을 샀으면 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적 자본주의잖아요. 폐쇄적이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예측 불가능 사태. 그러니까 중국발 리스크가 오면 항상 예측이 가능하거나 해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리스크가 오죠. 근데 그게 보통 지나고 보면 짧고 굵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죠.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급락스럽게 공포스럽게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왜냐하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고 보면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돼 라는 경우가 사실은 중국 리스크가 나왔을 때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헝다 리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를 본다면 중국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얼마나 흔들까라는 부분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대부분은 좀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주식을 샀던 게 오히려 더 투자에서는 좋았던 경험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요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인데 제가 한 가지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미국에 대한 걱정이고 두 번째가 연예인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국과 연예인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대부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디폴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돼서 우리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흥국들처럼 그래서 그 나라의 환율이 요동을 치고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국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냐? 아니죠. 미국은 오히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히려 더 강세로 가버리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리스크하게 보는 거 뭡니까? 미국의 리스크가 있으면 항상 그 피해는 2등 국가가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신용등급이 강조될 때 유럽이 굉장히 흔들렸었죠. 금융위기 때는 아시아가 흔들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위기가 좀 2등 국가로 좀 전이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일종의 경고성이고 새롭게 돌발된 악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성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신용등급 강등이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가치냐,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채권금리 상승인데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증시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요. 재무부에서 지금 장기 국채 너무 많이 발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무부에서 공급 과잉 상태인데 지금 FOMC에서 뭘 합니까?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하면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국채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내다 팔기 때문에 또 공급 과잉에 또 일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지금 발표된 지표, 이번 주에 발표됐던 그 지표들을 보시면 뭐 소매 판매라든지 주택 관련된 부분, 착공 건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다 잘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또 금리가 상승.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나쁠 거라고 예상되면 원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역동차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비관적인 경제론으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는 그 위기는 사실 조정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는 그게 이제 진짜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그때는 조정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그 조정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물론 조정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골디락스가 내일 옵니다, 모레 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는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정이 만약에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 조정이 먼저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왔다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가는 징후가 줄어들면 충분히 그때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현의 과정, 지금은 그 실현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 많이 뭡니까? IT 종목도 지금 급락하는데 그렇겠죠. 뜨거운 죽이 좀 식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 관련 종목이 예상외로 상승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차가운 죽은 좀 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주식 시작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이 주식 투자를 포기하거나 물러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주도주로 좀 압축을 하셔야죠. 호도를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고 조금 능력 있으신 분들은 해지도 조금 하시고요. 언제까지? 저는 이게 아마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원인이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물론 한두 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정을 한 달 정도 받았다라고 보면 8월 말 정도를 넘어가면 이 상황이 조금 풀릴 수 있어요. 그 풀리는 구간의 이제 첫 번째 변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은 하나 이제 분기점 좀 될 수 있는데 이게 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냐면 잭슨홀 미팅 자체는 그렇게 뭐 중요한 회의가 아닙니다. 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든 경제 관련된 모여가지고 거시적인 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 디테일하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매크로적인 시각이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중단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중단 시기이기 때문에 매크로한 부분이 지금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시기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과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노하우가 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시장을 좀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한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어쨌든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려면 사실 양적 긴축을 좀 조기에 끝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국채를 매각하면 공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양적 긴축을 좀 빨리 조금 조기에 종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거시적인 금리에 관련된 정책과 양적 긴축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시장은 그때 이제 좀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게 잭슨홀 미팅이나 잭슨홀 미팅 직후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진다면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섹터별로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방송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뜨거운 죽이 조금 식혀지고 차가운 죽이 좀 데워지겠지만 결국 그게 골디락스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뜨거운 죽을 계속해서 사야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그 사례에서 보면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으로 보면 외국인 매집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종목이
오히려 조정받았다가 더 올라가겠죠. 바닥권에서 지금 조정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럼 공매도 한매에서 그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 한매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는 금방 사그라드는 물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전장이나 IT 관련되어 있는 쪽과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쪽을 선별을 해야 되고, 일부 경기 소비재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 그거는 중국하고 무관하게 간수의 경기 민감의 모멘텀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경기 소비재 일부, 여기를 압축해서 보시다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생각될 때 비중을 확대해 가는 거고, 다만 지금은 당장 내일 모레를 본다고 하면 일단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고 정중동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변동성장에서 하루하루 쫓아다니는 거는 오히려 손실만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방향성을 잡아놓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버텨야 될 때 버티는 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크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위에 보면 주식 투자가 징글징글하다, 이제 더 할 수 없다, 이제는 진짜 올 때까지 왔다, 실망스럽다, 뭐 등등등등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좀 더 가열차게 계속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작년 9월부터인데 요 얘기는 아마 증시 사이클을 넘어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 이제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어느 정도 해결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면 그건 조정일 뿐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넘어가십시오. 지금은 잠시 쉬어가더라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경제창 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환이었습니다.